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익할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 사전 지식에 대한 내용을 한 번의 강의로 정리하려 하였었는데요. 강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한 번의 강의에서 이 내용들을 다 다루기에는 양이 다소 많아서 두 번의 강의로 나누어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책의 제1과 1.1 단원인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이해하기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에서 다루는 신호에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연속된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영상, 온도, 습도, 속도, 압력, 밝기, 길이나 거리 등등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자회로에서 다루는 아날로그 신호는 센서에 의해 전기 신호로 변환된 신호를 다루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디지털 신호는 숫자로 표현된 신호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신호를 신호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금융자료나 학생들의 성적 그리고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와 같이 원신호 자체가 디지털이었던 신호들이 있고 다른 형태는 원래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였는데 디지털 신호 처리를 위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신호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소리나 영상 등이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처리되는 신호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대표적인 예는 사인파형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신호를 말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신호를 아무리 확대해 보아도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연속된 형태를 유지합니다. 전자회로에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압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디지털 신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호는 원비트 신호입니다. 원비트, 하나의 비트로 숫자를 표현하려다 보니 0 아니면 1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낮은 전압 상태를 숫자 0으로, 높은 전압 상태를 숫자 1로 연결합니다. 전자회로에서 원비트 디지털 신호는 두 전압 상태 중 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낮은 전압은 보편적으로 0V로 표시되고 높은 전압은 회로에서 사용하는 전원 전압에 따라서 5V 또는 3.3V, 2.5V에 이어서 1.8V, 1.2V 등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렇게 전원 전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회로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동작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회로에서 모든 신호는 원비트 신호들로 구성되지만 1보다 큰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비트 신호를 여러 개 묶어서 버스 신호로 처리하게 됩니다. 몇 비트를 묶어서 버스를 구성할 것인가는 처리할 신호가 얼마나 큰 값까지 표시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표시할 것인가에 따라 회로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0부터 255까지의 수를 표현하려면 8비트를 사용하면 되고 0부터 65,535까지의 수의 범위를 갖는 신호는 16비트의 버스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잡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잡음은 원래의 신호에는 없었지만 회로를 거치면서 또는 통신 채널에서 발생되거나 유입되어 원 신호에 더해진 신호를 의미합니다. 전자회로에서 잡음은 피할 수 없는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잡음을 활용하여 오히려 유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잡음은 원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먼저 아날로그 신호에서의 잡음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의 그림에서 보듯이 원 신호를 깨끗한 사인파로 생성했을 때 잡음이 유입되어 수신 신호에 잡음이 원 신호와 합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유입된 잡음은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잡음의 특성을 살펴서 그에 맞는 적절한 필터를 적용한다 해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 필터링 되는 과정에서 원신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형 오디오 기기나 휴대폰의 음성신호의 크기가 보통 수백 미리볼트 수준인데요. 전자회로에서 잡음의 크기를 수 미리볼트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숙달된 설계자가 아니면 쉽게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아날로그 회로에서 잡음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는 회로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정밀한 회로 설계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부에서의 잡음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쉴드 같은 것이 한 방법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구현하는 것은 말은 간단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회로를 설계하는 설계자에게 많은 경험과 실력이 요구되며, 실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회로 성능에 적합한 고품질의 부품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회로를 구성하고 난 후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신호에서의 잡음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원 신호인 하이와 로우 신호가 깨끗한 상태에 잡음이 유입되는 형태는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와 같습니다. 2018년 현재 보급된 일반적인 디지털 회로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구동전압이 1.2V라고 볼 때, 하이 신호와 로우 신호 사이에는 1V 이상의 간격이 있으므로 수십 미리볼트 정도의 잡음이 유입되었다고 해서 로우였던 신호가 하이로 인식되거나 하이였던 신호가 로우로 인식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호의 특성으로 해서 디지털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보다 잡음에 대해 강한 특성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로 신호를 처리하는 유익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잡음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디지털 회로는 유입된 잡음의 영향에 대해 강한 특성을 갖습니다. 둘째로는 정확한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날로그 회로에서도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미분, 적분 회로 등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정밀하게 설계한다 해도 편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회로에서는 주어진 수식에 대한 정확한 연산 회로를 구현할 수 있어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동하는 물체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물체들과의 거리, 그리고 상대 속도 등을 추출해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GPS 신호를 받아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작업들도 디지털 신호 처리이기에 가능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디지털 신호는 저장, 보관, 재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커지고 소형화됨으로 해서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과 이동, 전송, 재활용 등이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80년대 말부터 전자산업이 디지털 전자산업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 점이 우리 전자산업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날로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자산업에 맞게 빠르게 대응한 데 비해 아날로그 산업의 강점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디지털 산업으로의 변화의 대응이 한국에 비해 늦었던 것이 80년대만 해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일본 전자산업을 추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변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진폭인 전압값이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신호인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는 의미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그 순간의 전압값을 숫자값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변환기를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줄여서 AD 컨버터 또는 ADC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ADC 단독 제품으로 구성된 전용 IC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디지털 반도체의 입력 포트 쪽에 ADC를 구성하여 일체화한 반도체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의 파형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얼마나 세밀한 값까지 표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는 용어가 분해능, 영어로는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다른 말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샘플을 추출한다는 의미에서 샘플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분해능을 판별하는 지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축에 대한 정밀도의 기준인 수평 분해능인데요. 샘플링하는 클락의 주파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샘플링 클락을 높이면 더 정밀한 신호의 값들을 추출할 수 있지만 단위 시간당 추출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분해능의 기준은 전압축에 대한 수직 분해능입니다. 샘플링 비트 수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처리할 아날로그 신호의 최소 최대 범위를 설정해두고 그 사이를 얼마만큼 세분화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n개의 비트를 사용하면 2의 n승만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분해능은 2의 n승분의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0에서 5V 범위의 아날로그 신호를 10비트의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다면 0부터 1023까지의 수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분해능은 1024분의 1이 됩니다. 이번에는 샘플링 주기와 샘플링 비트 수가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이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다음 파형이 샘플링 비트 수를 4비트로 샘플링한 값을 크기 기준으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16가지의 숫자로 변환을 하다 보니 마치 계단파를 보는 것처럼 신호의 연속성이 크게 훼손된 모습입니다. 샘플링 클락도 높지 않아서 수평적 간격도 눈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형은 샘플링 비트를 5비트로 1비트 늘려서 32가지의 수로 표현하고 샘플링 클락도 2번 그림에 비해 2배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 파형입니다. 신호가 완만하게 변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불연속적인 부분이 보이지만 2번 그림보다는 한결 나은 모습이죠. 다음 파형은 샘플링 비트를 6비트로 하고 샘플링 클락도 3번보다 2배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샘플링 클락을 크게 높이고 샘플링 비트 수를 대폭 늘리면 더욱 정밀한 신호 변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데이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루고자 하는 신호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샘플링 클락과 샘플링 비트 수를 할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계를 예로 하여 적정한 레졸루션과 적정한 측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계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는 다른 측정 범위를 갖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온도계의 측정 온도의 범위는 34도에서 42.2도까지입니다. 얼마만큼 세밀하게 온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측정 레졸루션은
0.1도의 정밀도면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34.0부터 42.2까지를 측정하면 되므로 총 82단계를 구분하면 됩니다. 체온을 표시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의 폭은 7비트면 128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82단계면 되기 때문에 7비트면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측정의 주기도 눈으로 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1초에 1회 정도의 간격이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초당 7비트의 데이터면 체온계에 대한 신호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이번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다루는 음성 신호와 고음질 음향기기에서 처리하는 음향 신호에 대한 디지털 변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성 신호 처리는 소리의 범위 중에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아니라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로 범위를 좁혀서 신호 처리를 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성 또는 음성 녹음 등을 위한 분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가장 높은 여성의 목소리도 주파수 3kHz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하의 신호를 다루게 되는데요. 음성 신호의 용도가 누구의 목소리인가 그리고 어떤 소리를 발음한 것인가를 판별하는 데 주 목적이 있어서 샘플링 주파수도 8kHz에 샘플링 비트도 8비트로 처리합니다. 이에 비해 음향신호 처리는 고품질의 음향기기를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원음을 구현한다고 하는 컴팩트 디스크의 경우 샘플링 주파수는 44.1kHz 샘플링 그리고 샘플링 비트 수는 16비트이고 스테레오 2채널로 구현하는데요. 수직 분해능은 65,536분의 1로 음성 신호 처리에 비해 256배 더 세밀한 분해능을 갖습니다. 시간축 기준인 수평 분해능도 음성 신호 처리에 비해 5.5배 높은 분해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DVD를 포함한 홈시어터에서는 16비트의 5.1 채널로 더욱 세밀한 입체 음향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D급 음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오디오 매니아들을 위해서 연구되고 있는 슈퍼 CD 등 초고음질 음향신호 처리 분야에서는 샘플링 비트도 24비트 혹은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샘플링 주파수도 192kHz 혹은 그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더욱 높은 음질의 신호 처리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품질의 아날로그 신호를 구현하는 분야에서 디지털 신호 처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잡음 없는 아날로그 신호의 구현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상 신호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신호 처리에는 대표적인 분야로 정지 화상에 대한 신호 처리와 동영상 신호 처리가 있겠습니다. 정지 화상에 대한 신호 처리는 고화질인 원래의 사진 파일을 압축하여 데이터 용량을 크게 줄이는 신호 압축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비트맵 파일과 같은 고화질의 원래의 사진 파일은 화소 하나마다 RGB 3가지 성분 각각의 8비트씩을 할당하는 방식인 관계로 화질은 높지만 데이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비해 JPEG 파일은 정지 화상의 데이터들의 특성을 활용하여 데이터 용량을 크게 줄이는 신호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동영상 신호 압축 처리 방식은 연속된 화면들의 특성을 활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압축을 구현합니다. 동영상 신호 압축 처리의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MPEG 방식이 있습니다. 영상 신호 처리는 음향 신호 처리에 비해 처리하는 주파수는 크게 높아지지만 샘플링 비트 수는 오디오 신호에 비해 적은 비트를 할당해도 사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신호 처리는 원래의 신호의 변형을 허용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는 원신호의 변형을 가하는 대신
압축비를 높이는 신호 변형 방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호에 대한 압축은 하되 원래의 신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신호 무변형 압축 방식입니다. 신호 변형 압축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 할당을 대폭 축소하거나 배제하고 인접한 신호들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신호 변형을 하지 않는 방식에 비해 압축 비율이 높은 편이며 품질에 대한 양보를 더 많이 할수록 압축 비율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앞에서 살펴본 영상신호 압축에 정지 영상 압축을 위한 JPEG, 동영상 압축을 위한 MPEG 방식이 있고, 음향신호에 대한 압축으로는 MP3 방식이 있습니다. 신호를 변형하지 않고 원래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ZIP 방식이 있습니다. 문서 파일이나 통계 자료, 금융 자료와 같은 자료들은 원래의 데이터의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하므로 신호 무변형 압축을 하는데, 상대적인 압축 비율은 신호 변형 방식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신호 변형 방식이든 신호 무변형 방식이든 원래의 데이터의 내용과 특징에 따라 압축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다루게 될 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다루는 숫자는 10진수를 기반으로 하는 숫자들입니다. 우리는 10진수에 익숙해져 있지만 디지털 회로에서의 10진수는 다루기 까다로운 진법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회로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호의 단위는 1비트이고 진법은 이진법입니다. 이진법은 한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0 또는 1, 두 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수를 표시하려면 2의 자리에 2의 지수에 해당되는 자릿수만큼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회로에서는 모든 수가 이진수로 처리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큰 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므로 큰 수에 대해서는 4비트 단위로 묶어서 16진수로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16진수는 한 자리에 총 16가지 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진수 기준으로 0부터 15까지를 한 자리에 표현하게 되는데요. 0부터 9까지는 10진수와 같이 표현하지만 10 이상의 값에 대해서는 알파벳 A, B, C, D, E, F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알파벳의 대소문자는 구분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에서 다루는 또 하나의 수의 체계는 사람에게 익숙한 10진수에 대한 표현을 목적으로 고안된 BCD 표시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의 약자인데요. 이진 부호화된 10진수라는 의미입니다. 이진수로 4자리씩을 묶은 4비트를 사용하여 10진수 한 자리를 표시하는 수의 체계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이는 표는 4비트의 신호에 대해 이진수, 10진수, 16진수, 그리고 BCD로 표현한 테이블입니다. 4비트로 표현한 BCD 한 자리 신호로는 10진수 한 자리에 해당하는 0부터 9까지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9보다 큰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숫자의 10진수 기준으로 자릿수에 맞는 BCD 자릿수로 확장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0부터 9999까지 표시되는 4자리 수를 BCD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4비트씩 총 16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6비트의 수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최대 65,539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같은 비트 수로 BCD를 적용하면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의 표시 범위에 대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연산의 회로 구성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진법을 기초로 한 회로여서 디지털 회로에서의 수에 대한 표현은 이진수 기준으로 연산을 하게 되지만 10진수 표시에 익숙한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BCD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책의 제1과 1.2 단원인 디지털 회로 기초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디지털 회로의 내용 및 동작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소개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는 조합 회로, 순차 회로, 메모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 회로는 입력이 변하면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출력에 반영되는 회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AND 게이트나 OR 게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순차 회로는 클럭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의 입력에 따라 출력을 결정하고, 클럭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입력의 변화가 출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출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든 회로가 순차 회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플립플롭과 레지스터, 카운터 등이 순차 회로에 해당되겠습니다. 메모리는 다수의 데이터들을 설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를 불러서 활용하는 형태의 저장 장치인데요. 저장하는 형태에 따라 램, 롬, P롬부터 플래시 메모리까지 다양한 반도체 형태의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도 데이터 저장 장치이므로 메모리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합 회로를 살펴보겠는데요. 게이트류에는 인버터를 포함하여 AND, OR, NAND, NOR, Exclusive OR 게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조합 회로의 다른 회로들도 그 기본에는 게이트들이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플렉서는 입력 데이터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기 위해 구성하는 회로인데요. 게이트들로 구성하지만 디지털 회로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회로여서 별도로 분류하였습니다. 산술 연산 회로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회로도 조합 회로에 속하는 회로입니다. 이 외에도 출력 신호가 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입력이 변화할 때 그에 따라 출력이 변하는 회로들을 조합 회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합 회로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본적인 조합 회로들의 동작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인버터 회로인데요. NOT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은 인버터 회로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그림은 인버터 회로의 동작에 대한 진리표인데요. 입력의 상태를 반전시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는 그림은 인버터 회로의 동작에 대한 타이밍 차트인데요. 입력의 상태 변화가 지연시간 없이 바로 출력에 나타나는 그림인데, 이론적인 아이디어란 타이밍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입력의 변화가 출력의 변화에 나타나기까지 전달 지연 시간이 반영된 실제적인 타이밍 차트가 되겠습니다. 전달 지연 시간은 영어로는 propagation delay라고 하는데요. 입력의 변화가 출력에 나타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모든 전자회로에는 전달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데요. 전달 지연 시간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회로의 특성과 구성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작 속도가 높아서 빠른 처리가 필요한 회로에서는 전달 지연 시간이 지나치게 커져서 회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엔 AND 게이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림이 투인풋 AND 게이트에 대한 회로도인데요. 입력 A와 B를 AND 처리하여 Y로 출력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 투인풋 AND 게이트에 대한 진리표인데요. A와 B가 모두 하이일 때만 출력 Y가 하이가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출력 Y는 로우가 됩니다. 하단에 투인풋 AND 게이트에 대한 동작을 타이밍 차트로 표시하였습니다. 좌측 하단 그림은 전달 지연 시간이 배제된 이론적인 타이밍 차트이고요. 하단 우측 그림은 전달 지연 시간이 반영된 실제적인 타이밍 차트입니다.
이번엔 OR 게이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림이 투인풋 OR 게이트에 대한 회로도이고요. 입력 A와 B를 무화 처리하여 Y로 출력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 투인풋 OR 게이트에 대한 진리표인데요. A와 B가 모두 로우일 때만 출력 Y가 로우가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출력 Y가 하이가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투인풋 OR 게이트에 대한 동작을 타이밍 차트로 표시한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전달 지연 시간이 배제된 이론적인 타이밍 차트이고요. 우측 그림은 전달 지연 시간이 반영된 실제적인 타이밍 차트입니다. 이번엔 낸드 게이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림이 투인풋 낸드 게이트에 대한 회로도인데요. 입력 A와 B를 AND 처리한 결과를 다시 인버팅하여 Y로 출력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 투인풋 낸드 게이트에 대한 진리표인데 A와 B가 모두 하이일 때만 출력 Y가 로우가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출력 Y는 하이가 되죠. 아래 그림에 투인풋 낸드 게이트에 대한 동작을 타이밍 차트로 표시하였습니다. 좌측 그림은 전달 지연 시간이 배제된 이론적인 타이밍 차트이고요. 우측 그림은 전달 지연 시간이 반영된 실제적인 타이밍 차트입니다. 이번엔 노아 게이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림이 투인풋 노아 게이트에 대한 회로도인데요. 입력 A와 B를 무화 처리하고 다시 인버팅하여 Y로 출력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 투인풋 노아 게이트에 대한 진리표인데 A와 B가 모두 로우일 때만 출력 Y가 하이가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출력 Y는 로우가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투인풋 노아 게이트에 대한 동작을 타이밍 차트로 표시한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전달 지연 시간이 배제된 이론적인 타이밍 차트이고요. 우측 그림은 전달 지연 시간이 반영된 실제적인 타이밍 차트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회로는 2대1 데이터 선택을 위한 멀티플렉서입니다. 입력 회로는 입력 데이터인 D0와 D1이 있고 이들 두 데이터 신호를 선택하여 Y로 출력하는데요. 셀렉트 신호가 또 선택을 위한 셀렉트 신호가 있습니다. 입력으로 있습니다. 동작에 대한 진리표를 보면 셀렉트 신호가 로우일 때는 D1 신호의 상태는 출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돈케어 처리하였고 입력 D0의 상태가 그대로 출력 Y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셀 신호가 하이일 때에는 D0의 상태가 돈케어로 처리되고 출력에는 D1의 상태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2대1 멀티플렉서 회로에 대하여 인버터, AND, OR 게이트를 사용하여 회로도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도 회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2대1 멀티플렉서 회로의 동작에 대한 타이밍 차트를 직접 그려보는 것도 또한 유익한 학습이 될 것입니다. 이들 회로와 타이밍 차트는 제3과에서 다루게 되는데 미리 예습삼아 작성해보고 3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볼 회로는 4대1 멀티플렉서 회로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4개의 입력 데이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으로 내보내는 회로입니다. 4개의 입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위한 입력인 셀 신호가 4가지의 경우를 선택해야 하므로 셀 신호를 2비트의 신호로 할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진리표를 더욱 간략화시켜서 셀 신호의 상태에 따라 출력으로 선택되는 입력 데이터를 출력 Y에 직접 표기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진리표를 작성할 때 굳이 모든 입력의 상태를 다 표시하지 않아도 의미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진리표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요 능력이 됩니다. 이제 순차 회로를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순차 회로들을 중심으로 순차 회로의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차 회로를 대표하는 가장 간단한 회로가 D 플립플롭입니다. 좌측 그림에 보이는 것이 D 플립플롭의 회로도인데요. 입력으로는 리셋 신호와 클럭 신호 그리고 데이터 입력인 DIN 신호가 있습니다.
우측에 제시된 타이밍 차트를 보면서 디플립플롭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RST 리셋 신호는 출력의 상태를 강제로 로우로 묶어두기 위한 신호인데요. 모든 입력 가운데 우선순위가 가장 앞서는 신호입니다. RST 신호가 하이일 때에는 클럭이나 DIN 신호의 상태에 관계없이 출력 Qout은 로우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점은 타이밍 차트 그림의 동그라미 1번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클럭이 발생하고 그때의 DIN이 하이 상태이지만 출력은 리셋 신호에 의해 로우가 유지됩니다. 리셋 신호가 로우가 되면 그때부터는 클럭의 상승 위치에서의 DIN 상태를 출력으로 전달합니다. RST가 로우가 되고 나서 처음 클럭이 하이가 되는 순간 Qout은 그 순간의 DIN 상태를 받아서 하이가 됩니다. Qout은 클럭의 다음 상승 위치까지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부분을 보면 DIN이 로우인 구간이 나타나지만 이때는 클럭이 상승 위치가 아니므로 출력의 상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리셋이 해제된 상태에서 클럭의 상승 위치에서만 출력이 바뀌는 회로를 순차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들 순차 회로를 활용하여 클럭의 상승 위치에 또는 하강 위치에서만 출력이 바뀌도록 회로를 설계하는 방식을 동기화 설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ynchronized Design이라고 하는데요. 동기화 설계는 회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방식인데 다음번에 진행될 네 번째 강의에서 제4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회로는 Parallel In, Parallel Out 레지스터인데요. 다수의 디플립플롭을 병렬로 묶어서 구성한 회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회로는 8비트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같은 리셋 신호와 같은 클럭 신호에 의해 출력 8비트가 동시에 값을 출력하는 회로입니다. 데이터 입력의 비트 수가 늘어난 것 외에는 기본적인 동작은 디플립플롭과 동일합니다. 주로 버스 신호로 묶은 신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회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차 회로에서 살펴볼 회로는 카운터입니다. 카운터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카운터 응용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은 가장 간단한 8비트 카운터인데요. 8비트 레지스터와 덧셈기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덧셈기의 한쪽 입력에는 현재의 출력 Qout이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 입력에는 숫자 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셋 신호가 하이이면 출력인 8비트 Qout 값이 0이 되고 리셋 신호가 로우가 되면 레지스터의 입력으로 현재의 출력 Qout에 1을 더한 값이 입력되어서 매번 클럭이 발생할 때마다 Qout은 현재 값보다 1이 증가한 그런 단순한 인크리멘탈 카운터로 동작하게 됩니다. 설계자의 필요에 따라서 업 카운터 또는 다운 카운터 또는 업 앤 다운을 선택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카운터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베를로그 HDL로 카운터를 설계하는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회로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가운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의 절반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3강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와 특징들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또한 디지털 회로의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감을 좀 잡으셨나요?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면 3강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거나 교재인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책의 일과를 반복해서 찬찬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강의를 올렸을 때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단에 구독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 관련하여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inform@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변에 디지털 회로 설계를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께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디지털 회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식들 파트 2가 되겠습니다. 교재의 1.2.3 단원 디지털 회로 설계 시 주의할 점과 1.2.4 단원 안정적인 회로 설계를 위한 설계 팁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데 교재 1판에는 단원 1.2.3이 편집 과정의 실수로 누락되었습니다. 복두출판사 홈페이지에서도 누락된 내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 12과 후속 학습을 위한 안내에 수록된 내용에 따라 독자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누락된 자료를 포함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원 1.3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제4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